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심리통계조에서 저는 발표를 맡은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희 주제는 성격 특성 기반으로 고객 타겟팅을 하는 전략으로 빅5 성격 요인과 포모를 기반으로 영화 제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저희가 영화 제작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걸 주제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 왼쪽 표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영화 산업에 관련된 표를 나타낸 건데, 그 코로나 이후에도 영화 산업이 좀 부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 부진되는 이런 산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봤는데, 뭐 고객 선호도나 시장 트렌드나 영화 콘텐츠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고, 특히 그 중에서 저희는 고객 선호도 중에서 어떤 그 관객들의 입소문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왜 입소문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뉴스 기사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그 관객들이 입소문의 영향을 받아서 어, 주변에서 이 영화 재밌다더라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이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런 입소문과 관련된 이런 접근을 심리적으로 접근해봐서 그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을 해보자 라는 게 어떤 저희의 분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가 그 고객이 그 개인적인 심리적 정보랑 고객이 본 영화들과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담은 데이터를 필요로 했는데, 그 유저 퍼스널리티 데이터셋이라고 그 데이터셋의 헤드를 이렇게 따왔는데, 이 헤드를 보시면 어떤 각 유저마다 빅5 점수들과 그 유저가 본 영화들과 그 평점들을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이 영화들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또 분석하기 위해서 IMDb 리뷰들을 크롤링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빅5라고 설명했는데, 빅5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빅5란 심리학 이런 이론에서 개인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크게 5가지 차원으로 나눈 건데, 흔히 MBTI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 차원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개방성은 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실성은 뭐 목표 지향성과 관련된 차원이고, 외향성은 MBTI I나 E 같은 그 거랑 똑같은 외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친화성은 어떤 배려, 신뢰 이런 걸 나타내는 차원이고, 신경성은 좀 신경적 어떤 좀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같은 점수를 나타내는 건데,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이모셔널 스테빌리티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점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점수가 높으면 이모셔널 스테빌리티가 낮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저들의 그 빅5 스코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막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 일단 유맵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GMM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 그 GMM 클러스터링 중에 하이퍼 파라미터로 클러스터 개수가 있는데, 그 클러스터 개수를 3개에서 10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평가 지표로 저희 DB 인덱스랑 CH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데, DB 인덱스는 설명이 좀 길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점수가 낮을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클러스터가 7개일 때 제일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CH 인덱스는 그 앞에 와는 반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라는 지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가 7개일 때 클러스터링이 잘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DB 인덱스가 낮고 CH 인덱스가 높은 7개의 클러스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클러스터의 고객을 타겟팅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기 전에 포모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 영화 관람을 하고 소셜 미디어에 이런 경험 공유를 예측하는데, 포모가 높은 사람일수록 SNS에 더 활발하게 이 영화 관람에 대해서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포모가 어떤 높은 관객을 입소문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객들을 타겟팅하는 영화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는 그 포모와 연관이 된 포모와 빅5의 상관 메타 연구를 하였는데, 신경성이랑 성실성이랑 외향성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 클러스터를 찾아내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7개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 그 클러스터들에 대해서 그 빅5 점수들을 각각 시각화를 한 건데, 아까 그 포모와 관련돼 있는 성실성 지표랑 신경성 지표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뭐, 그 성실성 점수에 대해서는 아까 낮은 사람들이 포모 점수가 높다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시각적으로 봐도 클러스터 1이랑 클러스터 6이 낮은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노바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감정을 진행을 해봤는데, 1과 6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낮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거의 높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모셔널 스테빌리티 또는 신경증과 반대되는 어떤 점수를 고려를 해봤는데, 아까 신경증이 높을수록 포모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그 이모셔널 스테빌리티는 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사람들이 포모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6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유도 아노바 테스트랑 사후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1과 6이 포모 성향이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포모 클러스터라고 칭할 건데, 이들이 그렇다면 이들이 평균보다 높게 평가한 영화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해봤는데, 이를 위해서 감성 분석으로 앞, 압사를 해봤는데, 이 압사는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리뷰의 단어에 대해서 감정이 담긴 어떤 특징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압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는 프리트레인드 롱포머로 긴 리뷰에 대해서 512개의 토큰으로 리뷰의 길이를 제한을 하였고, 그리고 GPT API를 활용을 해서 그 크롤링과 그 압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분석에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해서 더 많이 언급된 태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더 많이 언급된 태그를 찾으려는 어떤 과정 속에는 그 긍정적인 압사 분석 결과에 어떤 긍정적인 그거나 부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그거 자체와 상관없이 많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그 태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카이 제곱 검정을 진행을 하였는데 위에 있는 그 그림은 그 포모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들에 비해서 평점을 높게 해준 영화들에서 그 태그 어떤 그 빈도수가 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태그들을 나타낸 건데 태그들로 호러, 비주얼스, 판타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또 좀 해석을 해보면 호러에 대해서 좀 소모 클러스터가 높게 평가를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밑에 있는 경우로 그 클러스터가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평점을 낮게 준 영화들에 대해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건데 그 태그들로 유머나 뭐 프랜차이즈, 스크린플레이 같은 태그가 있는데 이는 또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포모 클러스터가 유머나 프랜차이즈가 있는 태그들의 영화를 들에 대해서 좀 평점을 낮게 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시각적 요소가 풍부한 어떤 공포 장르를 만들어서 입소문을 노려서 그 수익을 최대화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어떤 저희 분석의 결론이 되었고 어, 위의 과정은 그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그 포브스 선정에서 그 2024년에 롱 레그스라는 어떤 공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좀 입소문을 잘 타서 박스오피스 기록을 부셨다고 하고 그 콰이어 플레이스 1편 같은 경우도 입소문의 영향이 좀 커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 저희 분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한계점으로는 이 데이터셋 자체가 2018년에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코비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코비드 이후에 어떤 영화 트렌드나 그런 평점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게 첫 번째 한계고 또 해외 영화 위주고 IMDb에서 이렇게 클롤링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국내 영화나 이런 쪽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두 번째 한계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한계점은 그 스코어랑 레이팅이 막 연속적인 점수가 아니라 5점, 4점, 3.5점 그런 식으로 좀 이산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서 조금 데이터 분석에 조금 약간의 연속적이지 않아서 그 분석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회수를 살펴보면 영화 중심 콘텐츠의 조회수가 그렇지 않은 콘텐츠의 조회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맨하튼이 유 테스트를 통해 보였는데요. 이 테스트를 이용한 이유는 분포와 정교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및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장르, 등급, 국적별 관객 수에 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션이 SF 장르, 그리고 12세 이상 등급이나 혹은 한국 영화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관객 수는 러닝타임과 별점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인스타그램 조회수를 회복하기 위해 영화 중심 콘텐츠의 양과 다양성을 확대하거나 브랜드 중심 콘텐츠가 대중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으로 인해 많은 결칙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칙점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의미한 변수가 많이 부재는데요. 이유는 크롤링한 데이터 중 일부는 현재까지 누적된 값이기에 예측에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유튜브 조회수 수나 관객 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누적된 값이기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포 자체가 굉장히 스키우했고 이런 것이 분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를 더 진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시간을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EDA 프로젝트를 진행한 교육, 교칠, 교팔, 교구, 교십, 교십이 걸지 마세요. 저희 EDA 내용의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12기 조정형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서론, 전처리 과정, 분석 과정,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취업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다양한 직업을 가져 본인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만족할 만한 직업과 직장을 갖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나중에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도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조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자 EDA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성공적으로 취업을 한 청년들은 어떤 대학 시절을 보냈을까? 대학 시절 어떤 요인이 성공적인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까를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들의 4학년 대학 생활과 첫 취업 후 1년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첫 취업과 4학년 대학 생활을 보기로 결정한 이유는 첫 취업 시점이 대학 생활에 대한 영향이 가장 잘 드러나고 앞으로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기 때문이고요. 4학년 대학 생활이 이전 학년의 대학 생활을 모두 누적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성공적인 취업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는데요. 희망직업 일치 여부, 취업까지 걸린 기간, 직장 내 인간관계, 연봉, 이 네 가지 요인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교 4학년 시점에서의 데이터, 취업 후 1년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 청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YP2007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번의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인데요. 동일한 표본을 추적하며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의 4학년 시점 데이터, 그리고 취업 후 1년 시점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취업 후 1년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YP2007 데이터에서 첫 취업을 한 지 1년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아이디와 해당 시점의 연도를 필터링하였고, 해당하는 연도에 응답한 답변 중 성공적인 취업 관련 변수를 필터링하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시점에서의 데이터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두 시점의 데이터를 동일한 설문자, 즉 동일한 아이디를 기준으로 병합하였고,
이렇게 병합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YP2007 데이터에는 학교 생활 관련 변수, 즉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239개로 매우 많은데요. 이를 모두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종속 변수의 수준에 따른 독립 변수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독립 변수에 대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유의하다고 판단된 독립 변수 중 최소 2개 이상의 종속 변수에 공통으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였고, 독립 변수 간 다중 공선성과 상관관계를 확인 후 최종 독립 변수를 선택하여 이들을 이용해 종속 변수의 특성에 맞게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낫겠죠? 4가지 종속 변수 중 희망 직업 일치 여부로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아주 많은 독립 변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된 변수가 카이-제곱 검정을 통과한 변수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 계열, 직업 분야, 교수진 만족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죠. 이들 중에서 몇 개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직업 일치 여부에 따른 전공 계열 분포인데요. 보시면 전공 계열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희망 직업과 현 직장이 일치할 경우가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희망 직업 분포이고, 앞서 보여드린 전공 계열과 마찬가지로 희망 직업 분야가 보건, 의료직과 같이 대학 전공에 따른 직업이 정해져 있는 직무에서 희망 직업과 현 직장 일치 여부가 현저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취업까지 걸린 기간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이고요.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조된 변수가 카이-제곱 검정을 통과한 변수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1년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가 높고요. 의학 계열 학생들이 1년 이내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직장 내 인간관계도의 워드 클라우드이고요. 여기서도 몇 가지 변수를 보자면, 먼저 학교 내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직장 내 인간관계에 만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 만족하지 못한 패널 중 이 대학생 때 대기업을 희망하였던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결과죠?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 따른 대학 시절 학점 평균은 특히 A권과 B권 학점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이를 조금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상중하로 집단을 나누었고, 이 집단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변수를 자세히 보자면, 이 재미있는 게 여기 보시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업 선택을 할 때 개인이 지향하는 바, 즉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이게 중요한 사람의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룹 스터디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종속 변수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유의한 독립 변수를 추출하였고요. 여기서 최소 2가지 종속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독립 변수들을 또 추출한 후에 이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겹치는 변수들 중 더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를 남기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변수를 삭제하는 등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과정은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히트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남은 최종 독립 변수를 가지고 각각 종속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회귀 분석 결과는 슬라이드에 첨부된 회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시고 결과 해석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희망 직업 일치 여부와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와 연봉은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희망 직업 일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결과는 여기 이 파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이 그래프에서 각 변수별로 할당된 면적이 전체 설명력에서 해당 변수가 차지하는 설명력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각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 독립 변수를 살펴보자면, 먼저 희망 직업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 계열, 공인영어 성적 준비, 희망 직업 분야이고요. 이 취업까지 걸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취업을 위한 정보지 구독,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직업 선택 시 자율의 중요성, 그리고 전공 계열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과 여부, 그리고 지각된 학점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직업 선택 시 자율의 중요성, 대학생활 전반적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위해서 물가를 반영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월급에서 최저시급을 나눈 것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최저시급은 그 당시의 최저시급입니다. 그래서 이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점 평균, 취업 가능성에 대한 학교 만족도, 그리고 지각된 학점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룹 스터디 참가 여부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저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게 독립 변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간 연결되어 있는 막대, 이 막대의 색상이 진할수록, 그리고 막대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독립 변수가 연결되어 있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네,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저희 연구의 한계는 시간 관계상 각자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출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성에 맞는 대학 전공 계열을 잘 선택해야 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미리 사회생활을 경험해야 하며, 전반적인 학교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DSL 같은 학교 내 특별 활동을 만족스럽게 해야 하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그룹 스터디, 취업 정보지 구독 등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내린 결론처럼 대학생활 내 적극적인 활동과 높은 만족도는 성공적인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저희의 EDA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레퍼런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시도착이라는 교통팀의 EDA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김은희입니다. 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팀으로 대주제는 교통이고 소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방안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목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과제하시거나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집에 돌아갈 때 엠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신 적이 있다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과 관련 사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버스 노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꾸준한 관심과 수요로 지난 2022년에는 N버스가 6개의 노선에서 14개의 노선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심야버스 노선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교통학회 논문을 리딩한 결과 논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이제 수요는 있으나 노선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해당 지역의 노선을 신설하려고 하는 저희 팀의 주제 방향성이 부합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논문에서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심야버스 이용 수요를 집중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동 및 권역별로 서울시의 데이터를 나눴으며 서울시 인구의 권역별 방향성으로 심야버스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이 외에도 심야 시간대 택시 통행 데이터, 그리고 KT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며 EDA 프로젝트 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개요입니다. 총 이제 4가지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주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는 심야버스 정류장의 위치 파악 및 승하차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인 서울 생활 이동 인구 데이터로 심야 시간대 특정 지역 간 유동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동 구분 코드와 위도 경도에 대한 좌표 데이터이며, 마지막은 서울시 행정동 경계 폴리곤이 있는 데이터로 각 행정동을 구분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저희가 사용한 주요 변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좀 더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파트입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로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 월별 이용객 수를 연간 이용객 수로 서메이션 진행하였고, 이때 00시에서 05시 심야 시간대만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버스 정류장의 위도, 경도에 대한 좌표 데이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콘캣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생활 이동이나 생활 인구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생활 이동이란 키워드는 서울 안에서 이동하거나 서울 외부에서 서울로 오고 간 모든 이동을 일컫습니다. 반면 생활 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입니다. 서울 생활 이동 데이터에서 3명 미만의 이동 인구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1로 변환하여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구는 생활 이동과의 통일성을 위해 월별로 통합하고 시간대를 0시에서 5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구분 코드 및 중심 위경도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명, 행정동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데이터만 골라 저희가 추출하여 새롭게 자료를 생성하였습니다. 행정동 경계 폴리곤 데이터는 원래 GeoJSON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서울시 폴리곤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파이썬의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와 같이 서울시의 행정동 경계를 표시해주는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파트입니다. 먼저 현재 운행되고 있는 14개의 심야버스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노선의 정류장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권역을 이어주는 버스 존재 유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오른쪽은 N64번 노선에 대한 한 노선에 대한 정류장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생활 이동 데이터 내에서 각 월별 도착 행정동 연결을 선으로 시각화하고 그 특정 출발 행정동과 도착 행정동 사이의 생활 이동 인구 수를 선의 굵기로도 파악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행정동별 유동 인구 수를 색깔 진하기로 표시도 하였습니다. 왼쪽에 각 권역별 정류장 이용객 수 상위 지점을 비교하여 지역별 인원 수요를 파악하였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용객 수를 시각화하여 각 노선 내 특정 정류장에서의 인원 수요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고,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을 파악하고자 저희는 폴리곤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시내버스에 대한 정류장이 없는 지점을 97곳 정도 발견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보다 분석적인 이용량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안심구역 사이트라는 곳에서 버스 노선 수가 버스 이용객 수, 매식업 점포수, 소매업 점포수 순서대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녔다는 것을 토대로 시내버스 또한 주거 인구, 행정동 면적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여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가 존재하는 행정동에 대해 실제 이용량과 예측값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버스 정류장에 존재하지 않는 권역이지만 예상 이용량이 큰 지점을 중심으로 신규 노선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설을 설정한 이후에 분석 진행 시 다중 선형 회계 모형을 적용하여 저희의 가정 및 주장의 타당성을 싣고자 하였습니다. 다중 선형 회계 모형에 이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의 독립 변수 그리고 버스 이용량이라는 종속 변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분기라는 기간의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고, 2023년 4분기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종속 변수인 버스 이용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선택법으로 단계적 선택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SPS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귀 모형을 적합한 결과 총 8개의 변수 중 외시겁 점포수, 소매압 점포수, 면적 총 3개의 설명 변수가 차례대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때 최종 모형에서도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종속 변수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모형의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이 0.53인 점에서 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정규 PP 플러스의 경우 꼬리 부분에서 부분 이탈이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 정규성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모형 요약에 나오는 덜빈 왓슨 통기량이 이에 근접한다는 점과 산점도의 전체적인 분포로 잔차 독립성 및 등무산성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독립 변수가 높은 상관성이 히트맵을 통해 드러나면서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데이터를 2022년 4분기 자료만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뉴스에서 심야 시간 유동 인구 집중 5가지 지역을 소개하였으며 앞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지역들을 서울의 주요 중심지 탑5로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신설할 때 탑5 집중 지역과 앞서 소개했던 심야버스 정류장이 아예 없는 지역 중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들 그 사이의 분석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즉 이동 사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소외를 없애기 위해 현재 정책 또한 도심과 부도심을 연계하는 노선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아직은 존재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심야 시간대 버스 정류장에 존재하지 않는 검정색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총 97개 행정동이 존재한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내에서 생활 인구 데이터의 총 생활 인구수가 Q3 값 이상인 즉 버스 수요가 높은 행정동을 11개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심야 버스 정류장이 없지만 생활 인구가 많은 해당 11개 지역으로의 절대적인 이동량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해당 11개 지역과 주요 도심과의 이동량을 도출해냈습니다. 먼저 모든 행정동과 주요 도심 5곳 간의 총 이동량을 지도에 표시하여 주요 상위 25%에 해당하는 행정동을 선별하였고 이들의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빨간색과 주황색들이 주요 도심이고 노란색은 이 Q3 값 이상에 이제 포함되는 다른 행정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고 도심버스 순환선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은 주요 도심, 파란색은 심야버스 정류장이 없는 행정동, 남색은 파란색과 결합하여 생활 인구가 Q3를 넘는 곳으로 저희는 빨간색과 남색 부분을 잇는 것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자 했고 이 셋을 전부 잇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인 신설 노선 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설 노선의 용이성을 위해서 기존 노선도와의 연계성도 파악하였는데요. 이때 기존 노선과 일부 중복되는 노선을 만듦으로써 저희는 환승 연계성과 승객 분산 효과로 버스 혼잡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설한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색 선으로 표시되는 선이 신설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선형성 보장을 위해 굴곡 노선을 최소화했으며 또한 주요 도심과 중요 사각지대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한 노선입니다. 이를 기존 노선과 겹쳐서 비교했을 때 핑크색 부분이 기존 노선과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중요 사각지대인 남색 지역과 주요 도심인 빨간색 지역, 그리고 이어진 행정동 대표 지점을 노란색 원으로 표시해 저희가 개설한 노선이 여러 관점에서 기존 노선을 보완해주는 노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와 한계입니다. 일단 시간상 전체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파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 이제 다양하고 세부적인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시간대별,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노선 선정이 필요함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해당 페이지는 참고 문헌 및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사이트이고요. 네, 지금까지 교통팀의 EDA 프로젝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백민경, 권구희, 박수빈, 신영군, 박동락으로 구성되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의료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 실태, 노인 질환, 치매 라이프로그 데이터 분석, 의료 인력 및 기간 분석, 그리고 요약 및 한계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제를 선정할 때 최대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고령화와 노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2000년부터 노인 비율이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고 2018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은 19.2%로 초고령 사회에 매우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노인 비율을 예측해보기 위해 LSTM을 이용해서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향후 30년간의 노인 비율을 예측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2027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는 문명의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역설적으로 노인 질환, 노인 빈곤 등 여러 문제점을 다시 야기하게 됩니다. 이 중 저희는 노인 질환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다빈도 입원 진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백내장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유행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수치도 적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치매 환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령별 분석입니다. 해당 밥플롯을 보시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환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연령별로 그래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연령별 치매 환자 비율이고 오른쪽은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60대 치매 환자 비율은 대략 1%이며 70대는 약 4%, 75세부터는 그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서 약 11%, 그리고 85세 이후 4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60대 이후부터 치매 환자가 전 연령 대비 2배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이와 치매 환자의 비율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치매 환자 수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매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60세부터 74세 사이의 남성 치매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으며 75세부터 84세까지의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남성 치매 유병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원형 그래프로 분석한 각 연령대별 남성, 여성 치매 환자 수 비율입니다. 여기서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와 치매 환자 수 비율이 모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남성보단 여성이 조금 더 치매와 나이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분석입니다. 왼쪽은 시도별로 치매 환자 수를 나타낸 것으로 당연하게도 인구수가 많이 밀집된 서울, 경기 지역에 절대적인 치매 환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도별로 치매 환자 유병률을 나타낸 것으로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수치가 높은 지역,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더 많은 치매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진행 단계별 라이프로그 데이터 분석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치매 진행 단계가 다른 환자들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수면 및 활동 데이터를 5분 단위로 수집한 라이프로그 데이터입니다. 네, 여기서 타겟 분포는 경도인지장애 47명, 정상 85명, 치매 9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상관관계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히트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활동량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활동량의 평균이 높으면 가벼운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하는 시간의 평균도 높았습니다. 수면 내용 변수 간에도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과 일부 수면 변수들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타겟군에 따라 박스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각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른쪽 끝 그룹인 치매 환자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더 긴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립 라이트와 슬립 듀어레이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중간값과 차분히 범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슬립 온셋 레이턴시 그래프를 보면 이 그룹이 잠들기까지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이며 슬립 웨슬리스 그래프에서는 더 많은 뒤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 그룹이 더 많은 수면 시간을 가지며 가벼운 수면을 취하고 수면 중 더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에서 활동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시각화하였습니다. 파란색이 경도인지 장애, 초록색이 정상, 빨간색이 치매 환자의 데이터입니다. 밀도 분포를 보았을 때 정상과 치매 환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치매 환자가 정상과 경도 치매 환자보다 활동 강도가 낮고 활동량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도 치매 그룹은 대체로 정상 그룹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일부 변수에서는 정상 그룹보다 낮은 활동량을 보입니다. 다음은 수면과 관련된 변수들의 밀도 분포입니다. 치매 그룹의 분당 평균 호흡수, 깊은 수면 시간, 수면 효율성, 뒤척임 점수가 정상과 경도인지 장애 그룹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뒤척임 비율, 총 수면 시간, 렘 수면 시간 등 변수에서는 치매 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변수별로 세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통계적 검정을 실행하였습니다. 샤피로 윌크 검정을 실행한 결과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서 비모수적인 방법인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비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중앙값은 서로 같다이며 대립가설은 모든 집단의 중앙값이 전부 같은 것은 아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p-value가 0.05 이하이면 비무가설을 기각하므로 하나의 집단이라도 중앙값이 다른, 즉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활동과 수면에 관련된 50개의 변수들 중에서 휴식 시간, 가벼운 수면 시간, 뒤척임 비율, 수면 시기 점수, 깊은 수면 점수 변수가 유의미하다고 나왔습니다. 유의미한 변수 5개의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정상 및 경도 치매 환자들에 비해 수면 시간이 더 많고 가벼운 수면 시간 및 뒤척임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수면 시기 점수와 깊은 수면 시간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활동 및 수면 패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비모수적 사후 검정 방식인 던스 테스트를 통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섯 개의 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비무가설은 각 그룹 간의 중앙값에 차이가 없다. 즉 그룹 간의 비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감주됩니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두 그룹 간의 중앙값 차이가 있다. 즉 비교하는 그룹 중 하나 이상의 쌍에서 중앙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던스 테스트 결과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다음으로 5개의 변수의 각각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p-value 표입니다. 이는 정상과 치매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치매와 경도 치매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정상과 경도 치매 그룹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가벼운 수면 시간에서는 정상과 치매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치매와 경도 치매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정상과 경도 치매 그룹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뒤척임 시간에서 또한 정상과 치매 그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치매와 경도 치매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상과 경도 치매 그룹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수면 시기 점수에서는 정상과 경도 치매 간의 차이만 유의미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깊은 수면 점수에서는 정상과 치매 그룹만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후 검정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의 정상 및 경도 치매 환자보다 휴식 시간이 더 유의미하게 많고 가벼운 수면 시간과 뒤척임 시간도 유의미한 차이로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치매 환자의 깊은 수면 점수는 정상 및 경도 치매 환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 그룹과 경도 치매 그룹 간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치매 초기의 경우 치매 환자의 뚜렷한 증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의료 인력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을 지도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일수록 의료기관이 충분하며 빨간색일수록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경기 및 주요 도시들은 의료 인력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는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는 도시 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 수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수가 자치구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양상을 띠는데요. 이는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센터 수 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고령화와 노인 질환, 노인 치매에 대한 분석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대한민국 노인 비율은 19.2%로 초고령 사회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치매 유병률은 연령이 5년 증가할 때마다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치매와 나이에 대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그 수치가 높았습니다. 치매 그룹과 정상 그룹은 수면과 활동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수면 및 활동에서 정상과 경도 인지 장애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인력의 분포는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의 불균형을 보여주었으며 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한계점입니다. 정상 경도 치매에 비해서 치매 그룹의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가 부족하였는데요. 여기서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를 균등하게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했다면 조금 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에 개별 로우 데이터 대신 평균 데이터를 사용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매 환자가 방문하는 세부 병원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시 환경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게 된 저는 12기 김건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이유, 그리고 데이터 소개,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결론 및 통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환경을 개발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아니면 런던의 하이드파크
이런 세계 여러 주요 도시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하는 공원이 없고 또 여러 도시 환경이 타 대도시에 비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도시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져 가는데 도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 간 도시 환경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지금 도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용하는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국토 이용 현황, 어린이 공원 현황, 그리고 전국 도시 공원 정보 표준 데이터 이용하였고, 의료시설은 의료기관별 상세 정보 서비스, 교육 환경은 학원, 고등교육기관, 유초, 중등 교육기관 데이터,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도별 데이터를 원래 사용하면 편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엄밀하게 데이터를 좀 보고자 행정자치구역 234개의 데이터를 모두 일일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구 내에서 시설의 분포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에서 시군구 명칭을 추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각 지역별 기관 수를 수치 그대로 보지 않고 특성에 맞는 지역 인구수로 데이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인구수 데이터로 나누는데 학교 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그 연령대에 속한 인구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다른 열값으로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합치고 개수로 변환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일을 또 행정자치구역별로 평균을 내어서 다른 열의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시각화한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별 평균 공원 조성일을 보시면 이제 서울특별시가 혼자서 이렇게 아래 좀 낮게 되어 있죠. 서울특별시의 공원 조성일이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렇게 비교적으로 최근에 조성된 도시는 공원 조성일이 굉장히 최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구 대비 공원의 수 그리고 인구 대비 공원 시설의 수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경기도랑 서울특별시는 이제 절대적 공원 수가 원래 많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인구수 대비 공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공원 수 간 격차보다 공원 시설 수 간의 격차가 더 극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시설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문화시설의 절대적인 수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이외 지역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데이터는 아까와는 반대로 이제 시설 한 개당 감당해야 하는 지역 내 인구수를 이제 뜻하는데요. 울산, 광주, 부산 이렇게 남부 지역의 값이 좀 큰 것으로 보아 문화시설의 수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요. 광역시는 생각보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울산, 광주, 부산이 다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광역시는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시설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시설 데이터입니다. 의료시설 수를 시각화를 해보았는데 단순히 수치로 봤을 때 이제 인구 10만 명당 의료 수치를 봤을 때 경기도랑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인구 10만 명당 의료 시설의 수를 독립변수로 자살률을 이제 종속변수로 시각화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진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인구당 보건의료 시설의 수랑 이제 자살률을 갖다가 상관관계를 봤는데 이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 계수값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치과의료 시설과 자살률을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세 번째 노인 인구랑 한방 의료 시설 비교했을 때도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확한 상관계수의 값은 이제 종속 변수가 정기성을 만족하지 않았어가지고 스피어맨 랭크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저렇게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데이터를 보시면 다른 데이터랑 다르게 0과 1 사이에 이상치 값이 굉장히 많아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의 수를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스케일링 거친 값이고요.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교육시설 수가 부족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부족한 것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도별 지표의 값을 이제 평균 값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유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잘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수 지표는 이제 대도시 위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학원수랑 고등 교육기관의 수는 이제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도시환경 변수를 이제 공원, 의료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모두 포함해서 모아 보았고요. 종속 변수를 신혼부부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평균 소득, 삶의 만족도, 자살률 이렇게 5가지 종속 변수로 이제 각각 라이트 GBM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했습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쉐프 밸류 통해서 종속 변수에 대한 양 또는 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왼쪽에 피처 임포턴스를 보시면 이제 신혼 부부수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상위 5개를 보면 이제 평균 연도, 평균 공원 면적, 병원, 응급실 병상수 총합, 그리고 공원수 이렇게 이제 공원 시설이랑 의료 시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래쪽을 보시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이런 문화 시설은 영향력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쉐프 밸류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 있는 수평선 같은 경우가 종속 변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 오른쪽 갈수록 증가고, 오른쪽 막대기 이 수직선은 이제 그 아래쪽 파란색이 감소, 위쪽 빨간색이 증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아래쪽에 공원 시설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변수가 증가할 때 이제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거라서 이제 양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을 종속 변수라는 경우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평균 연도, 요양병원, 평균 공원 면적, 병원, 의원 같이 공원 시설 그리고 의료 시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 시설은 아까와 같이 낮았습니다. 평균 소득을 보시면 아까 공원, 의료 시설 똑같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학교 수가 이제 큰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주는 변수로 새롭게 등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공원과 의료시설이 큰 피처 임포턴스를 가지고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자살률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소득 때처럼 공원과 의료시설 외에 또 학교 수가 큰 피처 임포턴스를 주는 변수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문화시설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종속 변수 5개 중에서 유일하게 신혼부부수만 이제 정규성을 만족을 해서 신혼부부수를 그 종속 변수를 해서 아까 5개 피처 임포턴스 변수를 선택을 해서 다중 선형 회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공산성도 체크해봤는데 이제 VIP 팩터가 다 10 아래 값으로 나와서 문제가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 그 오른쪽에 선형 회귀 한 결과를 보면 소수점 셋째 자리 이제 유효 자리 안에서 양 또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공원수만 이제 신혼 부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수 그 p-value 변수를 보시면 0.000으로 되게 매우 낮게 나왔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공원수 데이터의 이상치가 극단적으로 그 작은 값에 몰려 있어가지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네, 공원수 그리고 신혼부부수 사이에 이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이 존재하였고요. 삶의 만족도, 자살률, 신혼부부수의 피처 임포턴스가 가장 높은 변수는 계속해서 나왔던 공원의 연도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수, 박물관 수, 미술관 수, 이런 문화시설은 도시환경 관련 종속 변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공원과 달리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측이긴 하나 아파트에 딸린 공원의 부지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제 공원의 연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계점입니다. 일단 데이터 연도가 불일치하였습니다. 독립 변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데이터인 반면에 이제 종속 변수는 2019년 그리고 2022년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신혼 보브수 외에 모든 종속 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서 회귀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의료시설 데이터에서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결측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환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구학적 특성을 거의 다루지 않아서 설명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금융팀의 발표를 맡은 12기 전종우입니다. 저희 조는 11기 김홍서, 김현진, 남유진, 그리고 12기 전종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부터 주식시장에서의 한국 주식 저평가 실제 검증 및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분석 배경과 선행 연구를 말씀드린 후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한국 상장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을 커리어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익이나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및 미흡한 주주 환원율, 그리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앞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가 가치를 보여주는 PER과 PBR이 있습니다. PER, PBR이 낮은 경우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표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PPT에 나와 있습니다. PER은 주가 나누기 EPS, 그리고 PBR은 주가 나누기 BPS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PER, PBR은 각각 포워드와 트레일링 지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들의 정의 또한 PPT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했던 선행 연구입니다. PPT에 자세히 써져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1위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제와 원인을 검증하고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제 검증을 하기 위한 데이터와 분석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제하는지 검증해 볼 것인데, 첫 번째로 한국 주식시장의 PER, PBR 데이터들과 외국 주식시장의 PER, PBR 데이터들을 연도별로 전처리 후 시각화하여 검증할 것이고, 두 번째로 기업별, 연도별 한국 더미셋으로 전처리 후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한국 주식의 멀티플 변수 데이터입니다. 출처는 그림 옆에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외국 주식시장의 멀티플 변수입니다. 그림은 순서대로 기업의 멀티플 변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그리고 환율을 나타내는 데이터, 주가 및 발행 주식수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입니다. 각 데이터들을 따로 수집 후 병합을 하였습니다. 네. 왼쪽 데이터는 앞에 3개의 데이터를 병합한 결과이고, PER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가 나누기 EPS로 계산했었는데, 연도별 평균 PER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식의 분자와 분모를 나타내는 누메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 열을 만들어 연도별 PER, PBR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도별 시각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외국 주식시장의 멀티플 데이터에 한국 주식시장의 멀티플 변수를 병합하고 코리아 더미라는 새로운 열을 추가하여 기업별, 연도별 한국 더미셋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패널 회귀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네,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 연도별 국내 해외 주식시장의 기업 PER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워드와 트레일링 모두 국내 PER이 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네. 두 번째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앞서 패널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 자료의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패널 자료는 시계열 자료의 일종으로 여러 대상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적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대상이 할당된 그게 일반적인 시계열 자료라면 패널 자료는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의 대상이 할당되어 표본수가 n 곱하기 t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패널 자료의 예시입니다. 네, 이처럼 1990년을 대상으로 person ID 1, 2, 3 여러 대상이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널 자료를 활용한 패널 회귀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회귀 분석 시 누락되는 변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쉽게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도와 각 기업에 대한 미관측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two-way fixed effect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쓰레기 김영수님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위의 수식은 패널 자료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결과를 보면 모두 p-value가 작게 나와 코리아 더미와 멀티플 인덱스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 이유는 멀티플 변수들을 역수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PR이 주가 나누기 EPS라고 계산된다 했었는데 EPS가 0이면 PER이 INF 값을 가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PER 값을 역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로부터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실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므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해 원인이 유의한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분석을 위해 재벌 더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선정 기준을 공정위에서 대기업 진단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두었습니다. 네. 그러나 해당 선행 연구의 재벌 리스트에는 농협, 포스코, 한국철도공사 등 여러 공기업과 상속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 여럿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에서 공기업은 제외하고 상속 여부를 기준으로 기업을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별 재벌 더미 데이터 생성을 위해 저희는 우선 다음과 같이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대기업 진단 대상 기업 리스트 연도별로 추출하여 저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선행 연구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처럼 이번 리스트 외에 1, 3, 4 리스트를 추가 생성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상장은 기업 집단 단위가 아니라 소속 회사 계열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개인 집단별 소속 회사 현황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그 전처리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네모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 추출하려는 더미 데이터 용도에 따라 다른 리스트를 삽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 이런 기호를 삭제, 즉 제거해줬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서 FN 가이드에서 추출한 데이터, 즉 그 한국 멀티플 데이터의 기업명과 공정위 데이터상의 기업명이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한글 기업명과 설리빌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데이터의 기업명이 이를 기준으로 맞춰졌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벌 더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변수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한 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분석을 위해 남북 관계 갈등과 관련된 월별 뉴스 개수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인 빅카인즈의 남북 관계 뉴스 페이지에서 얻었으며, 분석 기간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이므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뉴스 개수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일자 변환, 그리고 중복 처리 등의 처리를 거친 후 기존 더미 변수에 합쳐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율 데이터셋 수집 및 전처리 과정입니다. 주주 환원율이란 그 기업이 얻은 수익을 얼마나 주주들에게 돌려줬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주 환원율은 자사주 매입액의 배당 금액 더한 금액 대비 당기 순이익을 나눈 값입니다. 즉, 이 값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집니다. 자사주 매입액을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에 저희는 2023년 모건 스테인리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TSR 공식을 사용하여 해당 변수를 시계열 데이터로 생성해줬습니다. 그렇게 생성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에서 TSR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임을 밝히기 위해 재벌 더미와 마찬가지로 TSR 더미를 생성해줬습니다. 현재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은행 혹은 증권사들이 목표로 하는 주주 환원의 정도가 50%로 설정되어 있는데, TSR이 50%가 넘는 기업을 1, 그리고 그 아닌 기업을 0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 두 그룹의 멀티플 지수 차이가 유의하다면 낮은 주주 환원율이 어느 정도 주식 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용한 최종 데이터셋의 기초 통계량입니다. 분석은 전체 기간,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 2015년부터 2019년, 코로나 이후 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재벌은 앞선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크게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상속을 고려할 경우 코로나 기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에 재벌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TSR의 더미 변수가 기간에 상관없이 유의하기 때문에 낮은 주주 환원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북한의 영향력은 크게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석은 선행 연구에서 진행한 것처럼
재벌을 시가총액 30대 그룹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비슷하나 재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워드 PER을 제외한 다른 멀티플 변수들에는 상속인 경우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과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석 기간 전 기간에 걸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낮은 주주 환원율이 주된 변수였으며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의 경우 최근에 올수록 그 영향력이 생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속을 하는 재벌이 더 낮은 PER, PBR 지수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인데 TSR과 PER, PBR 지수 사이에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결할 도구 변수를 찾는 것이 연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에 appendix 레퍼런스는 PPT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팀 발표를 맡은 서진이 이영일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업종별 상권 분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업종의 경영 지표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기사와 같이 자영업의 연차별 생존율은 5년 만에 49%로 떨어졌고 최근 평균 영업기간이 3년대였을 정도로 자영업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장성과 진입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점포수, 폐업률, 그리고 요일, 시간대, 연령대별 매출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개업률은 시장의 진입, 폐업률은 퇴출과 직결되기에 개업률이 높을수록 업종이 활성화되어 있고 개업률과 폐업률의 차이가 클수록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업률과 폐업률의 갭이 큰 업종은 교육, 미용, 반려동물, 전자제품, 카페 및 베이커리였고 이 업종들은 가장 활성화된 업종은 아니었지만 서울시에서 창업을 한다면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률이 개업률보다 큰 업종은 주점이었고 퇴출률이 진입률보다 2배나 높았기 때문에 창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남녀 매출 지표를 태블로로 시각화한 결과 대부분 매출 건수는 여성이 앞섰고 특히 미용, 카페, 의료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매출 금액은 업종별로 상이했고 남성이 가구와 스포츠 등에서 여성보다 1회당 소비액이 컸습니다. 또 의료와 생활소매에서 여성의 소비 건수가 더 많았지만 소비 금액은 남성이 더 크다는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시간대별 높은 매출을 보인 업종은 아침엔 의료와 생활, 낮엔 미용, 소매가 그에 더해졌고 밤엔 주점, 생활 소매가 매우 높은 경향을 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미용, 생활이 매출액과 건수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나 40대부터는 미용보다 의료 매출이 커졌고 60대에선 의료 소매가 매출액이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창업 시 해당 업종의 주요 고객층과 판매 시간대를 고려한다면 매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클러스터링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데이터 변수가 많고 다중 공선성이 의심되어 차원 축소 후 클러스터링을 하고자 했습니다. 차원 축소에선 비모수적 방법인 티스네와 유맵을 사용했는데요. 티스네는 데이터 간의 상대적인 거리와 지역적 구조를 잘 보존해 2, 3차원 시각화에 주로 쓰이며 유맵은 데이터의 지역적 구조뿐 아니라 전역적 구조까지 잘 보존하고 4차원 이상의 축소에도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둘 중 성능이 더 좋았던 유맵을 선택했는데 화면에서도 보이듯 유맵에선 데이터가 일부 겹쳐진 부분이 있었으나 분리가 더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차원 축소된 변수들로 업종을 분류했습니다.
K민즈, GMM, DB스캔 중 성능이 가장 높았던 것은 K민즈였으며 4개 변수와 5개 군집일 때 실루엣 개수 0.39가 나왔습니다. GMM은 이와 비슷했지만 DB스캔은 매우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데이터의 밀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각 업종별 데이터들이 각 클러스터로 얼마나 많이 분류됐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각 업종들의 메인 클러스터를 찾아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셋에 다른 변수를 포함하는 변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차원 축소보다는 변수 선택 등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며, 실제 분류 성능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해석은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저희는 K모즈라는 범주형 데이터에 적합한 클러스터링을 시도했습니다. 앞선 기법들은 주로 수치형 변수를 다루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가 섞여 있을 경우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K모즈는 업종 이름과 같은 범주형 변수가 있어도 별도 처리 없이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K모즈의 모드란 범주형 변수의 최빈값이며, 이 모드가 군집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범주형 데이터 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해밍 거리를 사용하는데, 이는 두 개의 범주형 벡터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요소의 개수를 거리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K모즈는 K민즈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평균값 대신 범주형 데이터의 최빈값이 군집의 중심이 되고 해밍 거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분석 결과 점포수, 유사업종 점포수, 프랜차이즈 수, 개업 및 폐업 수에서 식당, 카페, 베이커리, 그리고 미용, 의류, 부동산, 마지막으로 소매, 생활이 다른 클러스터 업종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수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0에 가까웠지만 생활용품과 음식 관련 클러스터만 두드러지게 많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프 해석 결과 생활 소매 업종의 경우 개업이 활발하지만 그만큼 폐업도 빈번하며 프랜차이즈가 많기에 창업 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 베이커리의 경우 앞선 시각화 결과에서처럼 개업이 활발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업종으로 분류됐습니다. 미용, 의료, 부동산은 개업에 비해 폐업이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계열 분석 소개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먼저 데이터의 시도표를 그리고 계절성이 보이는 업종에 한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폐업률 데이터에서는 소매, 서적 문구, 필수 의료 등 4개 업종에서 계절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출 금액 데이터에서는 소매생활, 필수 의료 등 6가지 업종에 대해서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총 증복을 포함해서 10개의 업종에 한해서 사리마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리마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상 시계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절성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3가지 변환 과정을 거친 후에 정상성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인 ADF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폐업률 관에서는 정상 시계열을 만족하는 업종이 변환 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금액 데이터에 관해서는 차량 관련 서비스와 필수 의료 업종에 관해서만 정상 시계열을 만족하는 업종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두 업종에 대해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관련 서비스입니다. 모델 선정 과정은 논 시즈널 파트는 오토 아리마 함수를 활용을 했고, 시즈널 파트는 여러 후보군들 중 AIC 값이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택된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3가지 테스트를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 잔차고, 두 번째는 잔차의 ACF 그래프를 그려봤고, 세 번째는 룩박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3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모두 문제없이 통과를 해서 계속해서 예측 단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모델로 8개의 예측값을 생성하였고,
차량 관련 서비스에 관해서 1분기에는 매출액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2분기에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나와 자동차라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차량 판매량 통계 지표인데, 실제로 2023년 2분기 차량 판매량이 약 46만 대로 2024년 1분기보다 약 9만 대가 더 많이 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판매량이 높아서 차량 판매량이 높음으로 차량 관련 서비스도 관련돼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필수 의료 파트입니다. 이 파트 역시 앞선 차량 관련 서비스와 같은 절차로 모델을 선정하였고, 모델을 진단하였고, 문제없이 잘 통과를 해서 예측을 진행을 한 결과 4분기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병원 방문 환자 수는 10월에서 12월에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환자 수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기 검진 등의 방문 시점의 영향인지는 아쉽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은 아까 앞서 진이가 말했는데, 데이터 특성상 저희가 차원 축소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차원 축소보다는 다른 방법이 적합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좀 시간을 많이 날려 먹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었겠다 싶은 점이 아쉬웠고, 두 번째는 시계열 분석에서는 정상 시계를 만족하는 업종 2가지만 분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 진입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태 진행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자영업에 뛰어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효율적인 매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